챕터 1. 세계가 멈춘 날, 숫자 하나가 움직였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은 종목이 전부다. 부동산은 입지가 전부다. 투자의 세계에서 격언처럼 통하는 말입니다. 좋은 종목과 좋은 입지를 고르는 안목만 있으면 부는 따라온다는 믿음. 그런데 이 통념에는 결정적인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종목과 입지를 한꺼번에 이겨버리는 숫자가 단 하나 존재합니다. 2008년 9월 15일 뉴욕에서 158년 역사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주가가 무너지고 기업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그때 세계 경제를 붙잡은 것은 난다긴다 하던 여느 천재 투자자들의 예언이나 감이 아니었습니다. 숫자 하나였습니다. 그해 12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연 0.25%, 사실상 제로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12년 뒤인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세계를 멈춰 세웠을 때 연준은 똑같은 숫자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계는 이 작은 숫자 하나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막연한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의 영역이고 예측은 늘 빗나갑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숫자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보고 움직이는가? 오늘은 뜬소문이 아니라 메커니즘의 언어로 금리라는 기계의 내부를 열어보겠습니다. 챕터 2. 돈의 가치를 설계하는 4가지 구조. 구조 1. 금리는 이자율이 아니라 돈의 가격입니다. 첫 번째 구조부터 통념을 하나 교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를 은행이 붙여주는 이자 정도로 이해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금리는 이자가 아니라 돈 그 자체의 가격입니다. 간단한 실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물 한 병이 1,000원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물이 2,000원이 되었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2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여러분 지갑 속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확히 절반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000원으로 바꿀 수 있던 물건을 올해는 2,000원을 줘야 바꿀 수 있으니까요. 물건의 가치와 돈의 가치는 반드시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 반비례 관계가 오늘 이야기 전체의 뼈대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릅니다. 돈을 걷어들이면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물가는 눌립니다. 그리고 이 돈의 값을 조절하는 대표 레버가 바로 금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드릴 적용점은 단순합니다. 물가 뉴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현금 가치의 성적표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5%라는 뉴스는 예금 통장의 실질 가치가 그만큼 깎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금리를 읽는 사람은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구조 2. 경제를 움직이는 2개의 팔. 그렇다면 이 돈의 가격은 누가 정하는가? 국가가 경제를 움직일 때 쓰는 팔은 크게 2개입니다. 하나는 재정정책, 정부, 우리나라로 치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쥔 팔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가 전담했지만 2026년 1월 쪼개졌죠. 어디서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인가, 거둔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가, 세입과 세출, 이 2가지가 재정정책의 전부입니다. 다른 하나가 오늘의 주인공, 통화정책,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쥔 팔입니다. 그리고 이 팔에는 3가지 무기가 달려 있습니다. 첫째, 기준금리, 돈의 가격표를 직접 다시 붙이는 일입니다. 둘째, 양적 완화로 대표되는 공개시장 운영,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며 시중에 돈을 직접 풀거나 걷어들이는 일입니다. 셋째, 지급 준비율. 조금 낯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받아 그 돈을 다시 대출해주며 장사합니다. 그런데 예금 전부를 대출해버리면 고객이 돈을 찾으러 왔을 때 내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명령합니다. 이만큼은 반드시 남겨두라. 그 비율이 지급 준비율입니다. 이제 이 비율을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지급 준비율 인하, 은행의 대출 여력 확대, 시중 통화량 증가, 돈의 가치 하락. 눈치채셨습니까?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지급 준비율 인하. 이름은 셋이지만 도착지는 하나입니다. 세 개의 무기는 결국 하나의 방아쇠입니다. 돈을 풀 것인가, 거둘 것인가. 실제로 2020년 3월 연준은 금리를 제로로 내리는 동시에 지급 준비율마저 0%로 낮췄습니다. 세 무기를 같은 방향으로 일제히 발사한 것입니다. 구조 3. 금리 인하가 만드는 선순환의 사슬. 그렇다면 왜 위기 때마다 금리를 내리는가? 여기에 경제학 교과서 전체를 한 줄로 압축한 사슬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하락, 투자 확대, 신규 사업과 신제품,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고용 개선, 가계소득 증가, 소비 확대, 기업 매출 증가, 다시 투자 확대. 사슬의 끝이 다시 처음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이고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책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8년 12월 연준은 연 1%였던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까지 끌어내린 뒤 무려 7년간 그 자리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자 2015년 12월에야 첫인상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통념 하나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은 악재라고 배웠습니다. 뉴스도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2015년의 인상은 폭락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환자가 회복되어 산소호흡기를 떼는 장면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의 언어로는 이것을 정상화라고 부릅니다. 금리 인상은 경제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경제가 살아났다는 진단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적용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금리의 방향이 아니라 금리가 움직이는 이유를 읽으십시오. 부양을 위한 인하인지, 정상화를 위한 인상인지,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인지. 같은 인상이라도 이유가 다르면 여러분의 대출 전략과 자산 배분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구조 4. 2%. 중앙은행이 겨누는 단 하나의 관역. 마지막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가? 한국은행법 제1조는 이 기관의 존재 이유를 명시합니다.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융 안정에 유의할 것.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 자리에 놓인 단어는 성장도, 고용도, 주가도 아닙니다. 물가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제도 아래 움직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이상적인 물가 상승률, 즉 관역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 연 2%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단순합니다. 물가가 2%보다 높이 치솟는다. 돈의 가치가 너무 빨리 녹고 있다. 금리를 올려 돈을 걷어들인다. 반대로 물가가 2%를 밑돈다. 경제가 식어가고 있다. 금리를 내려 돈을 푼다.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의 회의 테이블 위에서 가장 무거운 변수는 언제나 물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사일의 유도 장치가 목표 좌표를 추적하듯 중앙은행은 2%라는 좌표를 추적합니다. 중앙은행은 경기를 살리는 곳이기 이전에 돈의 가치를 지키는 곳입니다. 챕터 3. 오늘의 총정리.
오늘 열어본 금리라는 기계의 내부를 네 줄로 정리합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물가 뉴스를 내 현금 가치의 성적표로 읽으십시오. 경제의 팔은 2개, 통화 정책의 무기는 3개다. 금리, 양적 완화, 지급 준비율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 방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금리 인하는 선순환의 시동이다. 투자, 고용, 소득, 소비로 이어지는 사슬의 첫 꼬리를 기억하십시오. 중앙은행의 관역은 물가 상승률 2%다. 금리 전망이 궁금하면 금리가 아니라 물가를 먼저 보십시오. 눈치채셨습니까? 4가지 모두 예측이 아닙니다. 전부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의 금리 전망은 해마다 빗나가지만 이 구조는 2008년에도 2020년에도 그리고 다음 위기에도 똑같이 작동할 것입니다. 금리는 맞히는 숫자가 아니라 읽어내는 구조입니다. 구조를 읽는 눈이 필요하시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